굉장히 또 어려운 정부의 과제죠. 쓰나미가 지진해일이 3에서 6m 옵니다.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진재해는 불확실성이 다 있기 때문에 특히 사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발령되는 부분들에도 오차가 있으니 그걸 감안해서 들으셔야 되고요. 계속해서 발령되는 그런 변화 거기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14년 전 오늘 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대재앙이 닥쳤습니다. 일본 지진 관측 사상 최고 규모를 기록한 거대 지진이었고 지진 해일과 후쿠시마 원전 폭발 등 연쇄적인 재앙을 몰고 와서 아직까지도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일본에서 지진과 지진 해일을 연구한 전문가 모셨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KIT-밸리 이호준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흔하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상외, 네. 상상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상외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네. 좀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긴장은 해야 되지만 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지만 건전한 긴장은 항상 유지해야 되는 게 그렇죠. 지진과 지진의 일 그리고 최근의 자연재해입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죠. 민감한 부분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과거 통계치에 기반해서 이 정도로 설계해 주십시오라는 기준이 있는데 국내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사실은 그 기준에 따르면 가장 안전한 곳이 원전 시설입니다. 사실은 지진이 일어났을 적에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느냐? 원전 시설로 대피하시면 가장 안전하세요. 우리나라. 네. 가장 튼튼한 건물이니까. 지진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 설계를 했기 때문에 안전해야 되고 또 안전한 시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불확실성과 불확정성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언제 어느 규모로 일어날지 모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원전 시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영어인데 영어로 fail safe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죠? 예를 들어서 지진이 와서 네. 어떤 시설이 파괴가 돼서 기능을 잃었습니다. 그게 fail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기능을 2중, 3중, 4중화해서 대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게 safe. 그래서 이 실패할 경우에도 다시 안전을 유지한다는 개념에서 그렇게 다중 방호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 원전 시설이고요. 네.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불확실성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네. 지진이 갖고 있는 지진 현상이라는 게 갖고 있는 불확실성, 불확정성 외에도 이 지진과 지진의 일이 원전을 덮쳤을 적에 그 시설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라는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있는 거죠. 네. 어떤 시설이 파괴될지, 관리가 미흡한 곳, 어디가 약한 곳이 또 무너질지. 그렇죠. 그게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예측을 정말 못하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 시나리오 어떻게 예측하느냐 모르니까 사전에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한테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가능한 다 끄집어내서 네. 그거 하나하나대로 연습을 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나리오 발생 안 하면 무용 아닙니까?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관성적으로 반사적으로 대응 능력이 높아집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그게 최선입니다. 저희 재난안전119 프로그램도 바로 그거예요. 맞습니다. 뭐 재난이 오겠냐 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365일 늘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저희 이제 방송의 모토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네. 삼면이 바다 아닙니까? 네. 동해안, 네. 남해안, 서해안 이렇게 있는데 지진해일 전문가시잖아요. 네. 삼면 중에서도 지진해일이 가장 취약한 지역은 어디예요? 동해안입니다. 동해안요? 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진앙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지진 많이 발생하는 일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동해안에 영향을 주는 지진의 일의 진앙은 우리가 불의 고리라고 태평양 말씀 많이 네네, 합니다. 네네. 일본 그러니까 불의 고리에 지금 이제 저게 그래픽으로 나오는 거네요. 여기는 진앙은 안 나고 있는데 예. 지금 보시게 되면 사도시마 지진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예상되는 지진이에요. 지진의 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동해안 쪽에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발생하게 되면은 지진의 일 이제 1시간 반 내지 2시간 사이에 우리나라로 넘어오는데 네. 일반적으로 지진의 일이 발생할 때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규모가 7.0이 넘어야 된다. 또 하나는 진앙지 수심이 1000m가 넘어야 된다. 지금 동해안의 일본 서측 해안 거기는 전부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을 하고 수심도 1000m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4년에 한 번, 83년에 한 번, 2003년에 한 번 이미 동해안에 지진해일이 왔었어요. 네, 네. 어떻게 보다 보니까 또 20년 주기로 발생을 합니다. 예. 2003년이 최근이니까 앞으로 본다 그러면은 2023년 이후니까 곧이죠. 지금입니다. 발생 위험이 있는데 그 예상되는 지진이 바로 사도시마 지진이에요. 아, 뒤 갔다 앞에 보면은 아주 특이하게 부메랑 모양으로 섬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발생 가능한 지진 규모가 7.8로 예상이 되고요. 역대 최대입니다. 그 7.8 지진이 발생하는 확률이 앞으로 50년 동안 30%, 그것도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입니다. 그 지진 발생하게 되면 동해안에 4m 이상 지진해일 들어옵니다. 4m 이상이요? 예, 그게 가장 큰 지진이고요. 네. 두 번째 나가는 거는 그럼 서해하고 남해는 어떻습니까? 질문하실 텐데 예. 서해 남해는 수심이 200m 미만입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m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지진, 해저 지진, 수직으로 움직이는 해저 지진 가지고는 해일 유발이 안 됩니다. 반면에 서해에서 우리가 보통 주향이동 단층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로 네. 옆으로 움직이는 단층이 있어요. 그게 바닷물을 밀어서 네. 우리나라에 해일 미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는데 아주 드문 경우죠. 그리고 또 실록 기록을 본다 그러면 동해안 지진이 있지 않습니까? 동해안 바로 앞에요. 우리나라 예. 가까운데요. 예. 네. 거기도 수심이 1000m가 넘고 규모 7 넘는 지진이 있었다는 그렇죠. 기록이 있습니다. 요게 발생하게 되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준비하는 경보 시스템이 일본에서 우리나라 들어오기 때문에 1시간 반 넘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지진 발생하게 되면 4시간 3분입니다. 바로 근접해 있으니까. 예, 그러면. 바로 지진과 동시에 들어옵니다. 완전 다른 얘기죠. 그럼 동해안 지진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높지는 않습니다. 네. 드물지만 있었던 이벤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본 지진이 생각하지 않던 지진 얘기 터진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이벤트로 그런 불확정성을 가지고 터진다 크게. 네. 그럼 위험한 거죠. 그렇지만 통계적으로 발생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영향이 없다. 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건 결국은 사도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오는 거네요. 사도시마, 사도섬. 사도지마, 예. 사도섬, 예. 사도지마에서 오는 거를 잘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한 2시간, 1시간만 내지 2시간 있으니 말씀드린 대로 기상청이 또 행안부가 그에 따라서 준비를 잘 하시고. 필리핀 쪽도 그 불의 고리 중에 하나라고 예.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필리핀 네. 쪽에서 이렇게 올라올 수는 없나요? 필리핀 쪽에서 올라오는 쓰나미가 있습니다. 지진해일 필리핀 많이 나니까요. 네. 그리고 또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동일본 지진에서 그 불의 고리를 쭉 따라 내려가게 되면 유구열도라는 곳이 있어요. 아. 휴슈 밑으로. 어. 해저를 본다면 거기는 경사면이 굉장히 급한 절벽입니다. 음. 그쪽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도 규모 8 넘는 지진 발생하거든요. 아. 쓰나미가 지진해일이 분명히 일어나긴 하는데 다행인 건 뭐냐면 그 절벽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저의 절벽이 내습하고 있는 쓰나미를 다 막아줍니다. 아, 방파제 역할을 하는 예, 해저에서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으로 올라올 그 에너지는 굉장히 감소가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진 해일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 갖춰져 있다고 이제 네. 말씀하셨는데 효과는 어떤 것 같아요? 사실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진의 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뭐 방조제를 만든다거나 방제 시설을 만든다 경제적으로 타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네. 매달릴 수 있는 부분들이 해이로는 딱 1시간 반 내지 2시간이 걸린다. 경보 시스템 갖고 일단 대피하면 되지 않느냐. 예. 들어오는 물적 손실은 어쩌다 한 번이니 아, 그거는 감수하자. 대신 사람은 살리자. 이런 의미에서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건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경보 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건 수단이지 그게 결론은 아닙니다. 경보를 받았을 적에 어떻게 행동을 할 거냐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가장 궁금해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네. 만약에 지진 해일 경보가 이제 쏟아지면은 네. 행동 요령? 수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가장 중요한 행동 수칙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2가지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해안가에 계신다 그러면 항상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되느냐. 특히 동해안. 여기는 지진해일이 언제든 올 수 있기 때문에 경보에 귀를 기울이자. 지금 이제 그래프로 나오는 네. 저거네요. 네네. 지진 해일 대피 표지판 같은 거라든지. 대피를 위한 경보, 사전 경보를 기상청이 주는데 네. 일단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만 대피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대피 표지판에 따라서 어딘가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요령이
올라오는 해일 높이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안전합니다가 첫 번째고요. 그게 어려운 평지일 경우에는 튼튼하게 지어진 철근 콘크리트 건물 2층 내지 3층으로 올라가서 대피하시면 안전합니다. 아, 일단은 높은 곳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요즘 보면은 지진 해일이 발생했다라고 네. 하는 거를 신속히 아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지진 해일에 대비한 과학 기술 네. 어느 정도까지 발전이 돼 있습니까? 실제 기상청이 지금 경보를 발령하는 그 과정이 바로 지금 그런 과학기술의 대표적인 부분들인데요. 요즘 뭐 AI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AI가 지진 일어나는 걸 예측은 못 하거든요. 네. 어딘가에서 지진계가 감지를 해서 그 지진계에 감지되어 있는 지진 크기가 규모가 얼마쯤 된다. 예를 들어서 동해안, 일본 서해안에서 규모 7 넘는 지진이 어느 지점에서 발생을 했다. 그 정보를 가지고 동해안에 미칠 최대 쓰나미의 높이, 지진의 일의 높이를 예측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어느 정도 높이로, 어느 정도 시간에 도달한다는 것까지 전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게 기상청이 주는 경보입니다. 그 경보를 발령을 하게 되면 저희가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뭐 기술도 이제 굉장히 발전이 되고 있다. 예. 이런 건 어때요?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새벽에요. 자고 네. 있는데 갑자기 네. 문자가 와요. 네. 지진 경보예요. 네.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딱 보니까 처음에는 4.1. 네. 아, 그런구나. 그럼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잠들려고 했는데 잠도 잘 안 들어요. 이렇게 한 번 네. 깼으면요. 근데 나중에 몇 시간 지나서 보니까 들어갔어요. 3.1. 네. 정정합니다. 네. 그럼 이제 좀 화가 나기도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상은 그게 고도에 지금 말씀드렸던 아까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고도로 발전한 기술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좀 말이 모순처럼 들리실 텐데요. 지금 지진 경보에 대한 분들 저희가 받는 건 조기 경보 값입니다. 실제 진앙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내가 있는 곳까지 지진파가 오지 않습니까? 예. 그 전에 이걸 사전에 예측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네. 신속하죠. 실제 한번 그때 경주 때인가요? 지진 터지고 나서 경주 포항 때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대전에서 어떤 신문 기사가 났냐면은 지진보다 먼저 온 경보라는 기사가 났었어요. 그게 조기 경보라는 거거든요. 지진파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예측을 하는 겁니다. 무척 신속해요. 네. 반면에 신속한 만큼 감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갖고 있는 과학기술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게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오류라든가 실수는 아닙니다. 지금 그게 수준이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경보라는 걸 조기 경보를 받았다. 이건 변동 가능한 거고 한 번 받게 되면 그 변동 가능한 부분들 계속 지켜보셔야 되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이해를 좀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진 해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피 네. 방법을 이제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하거나요. 네. 뭐 이런 거는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사실상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진이 드문 나라, 지진 해일이 드문 나라에서 이 정도 경보 시스템 갖춰놓고 내진 설계 또 의무화하고 하는 정도 노력하는 부분들이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건 그렇게 했을 적에 우리 국민들의 반응입니다. 자, 네. 정부가 내진 설계를 해서 건물은 안전합니다. 경보 시스템 갖추기 때문에 지진에 와도 안전합니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그걸 과신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수단이지 결론은 아니거든요. 그에 따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숙지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그런 숙지를 위해 갖고 해야 되는 필수 불가결한 하나 조건이 연습이세요. 연습이요. 네. 실제 여러분들 지진 나시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구부려서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머리 보호하고 꼭 잡고 계세요. 이건 알고 계십니다. 네. 근데 일반적인 성인분들이요, 40대 넘어 있는 분들, 운동을 아주 많이 하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실제 그걸 한번 해보십시오. 어려워요. 반사적으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부터 그런 어린아이들 모자 쓰고 왜 책상 밑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어린아이들보다는 성인이 훨씬 어렵고요. 또 하나 사람 몸이 성인이 되면 그렇게 반사적으로 빨리 행동을 안 합니다. 그 반사 능력 스스로 기르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저도 그 특파원 할 때 보면은 그 일본에서도 이제 일종의 이제 반성문을 많이 이제 네. 하지 않습니까? 네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동일본 지진 이후에 네. 숨졌는가, 예. 실종됐는가 네네. 반성하는데 보면은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판단을 잘못해갖고 빨리 높은 곳으로 학생들을 이렇게 안내해야 되는데 예. 그거가 이제 지체되는 바람에 네. 숨지는 경우도 있었다. 네네. 그런 것도 있죠. 네. 굉장히 또 어려운 정부의 과제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쓰나미가 지진해일이 3에서 6m 옵니다.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그럼 3에서 6m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행동을 알려주게 되면요. 네. 그 행동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또 피해가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 그 또한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들의 약속이에요. 지진재해는 불확실성이 다 있기 때문에 특히 사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발령되는 부분들에도 오차가 있으니 그걸 감안해서 들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 계속해서 발령되는 그런 변화 거기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딱 들었을 적에 저 값이 맞구나라고 거기에 행동을 했다가는 뒤에서 달라지는 정보가 또 들어올 수 있고요. 네. 그 정보에 따라 움직였을 때 또 현지 상황에 따라서 맞지 않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방송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지식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 좀 전에 이제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 우리나라 그 삼면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럼 동해안 지역에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해일이 몰려올 것 같은 취약 지역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방파제 같은 거를 좀 설치하는 건 어때요? 좀더 높은. 사실상은 방파제라기보다는 지진해일 방조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조제요. 방파제와 방조제의 차이는 뭐냐면 방파제는 아주 짧은 파동들, 태풍이나 이런 데 왔을 적에 주기가 짧고 파장이 짧아서 찰랑찰랑하는 파동들이고요. 네, 네. 방조제는 조석의 주기가 12시간이지 않습니까? 밀물이 들어왔다 빠지는 게 사실은 큰 파동이거든요. 네. 그런 장주기성 그런 조석같이 긴 주기 파동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지진해일입니다. 방파제를 설치를 했을 때는 파동은 막아주겠지만 지진해일은 어떤 경우 이 주기가 파장이 길기 때문에요. 한 번 들어오게 되면 계속 밀려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한 주기가 될 때까지 네. 계속 밀려 들어올 적에 이를 막아주기 위해서는 높이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물이 들어오는 양에 대비하는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계속 밀려 들어오는 거니까. 방파제가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단을 해주는 역할은 하지만 완벽하게 물을 다 차단하지는 못하고 네. 밀려 들어오는 물을 어느 정도 수용은 해야 된다. 그래서 대피가 필요한 겁니다.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만약에 지진해일이 밀려오면 예, 집에서 네, 내가 네. 뭐를 또 챙겨갖고 나가야 되고 예. 뭘 준비해야 돼? 개인 보호구. 보호 네. 뭐가 있을까요? 역시나 사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진해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거 평생 한번 올지 말지 한 걸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낭비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두 가지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진해일에 경보가 발생할 거다라는 동해안에서요.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 또 하나 아까 보호구 말씀하셨는데 행동을 어떻게 할 거다. 대피소로 움직이는데 불편한 오차가 되면 어렵죠. 그리고 또 노약자분들 어린아이들은 또 어떻게 데리고 갈 건가. 그렇죠. 이런 부분들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지역의 동해안 같은 경우에 가게 되면 쓰나미 높이가 지진해일 높이가 여기 얼마쯤 예상됩니다라는 정보가 있거든요. 물론 불확실하긴 하지만 네, 어느 정도. 그거보다 한참 높은 곳을 내가 대피 장소로 항상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떤 경로를 거쳐서 그쪽으로 우리 가족을 같이 데리고 이동할 건가. 평소에 미리미리 생각을 좀 해둬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지식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지식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예. 지진해일 방제 정책 여러 가지 네. 이제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전문가가 봤을 때요. 가장 시급하다 또는 보완을 좀 이거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하는 게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미지의 재난입니다. 현상 자체가 미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인간의 학력,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항력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뭔가 경보를 한다, 예지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다 아는 일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판단하실 텐데 그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 일본이 100년 지금 이걸 연구를 해왔거든요. 아직도 계속 공부해야 돼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한국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한 번 오게 되면 재앙이 더 크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연구 노력 그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지진과 지진해일이 주는 거 미치는 영향이 어딜까지일까요? 국가와 사회, 가족과 나
저는 그렇게 많이 말씀드려요. 지진재해는 우리 가족 문제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가족의 재앙이 닥쳤다. 이걸 생각한다면 준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마음 자세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 트렌드입니다. 지진과 마찬가지로 지금 요즘에 태풍이 오더라도 메가 스케일로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력이 막강한데 점점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기상도 악화되고 진일 위험도 점점 인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이 살자입니다. 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사람이 살자. 그렇죠. 두 번째, 재산 보호 위해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 예, 페일이 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이중 삼중으로 일어난다는 말씀 아까 드렸습니다. 사회 도시의 중요한 기능들, 예를 들어서 네. 전력, 통신, 인프라 시설들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떤 시간 내에 신속하게 지진 후에도 다시 재가동할 수 있는 거냐, 그런 대안을 찾느라고 전 세계가 지금 아주 골몰해 있습니다. 한국 앞으로 이거 준비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이미 그 상황에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이호준 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